2023년 대한민국 역대 최대 사업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10년을 KF-21이 책임져 왔다면 앞으로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 국방력에 혁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KF-21 이전 세계 방산시장과 군사력 판도에서 대한민국의 의상을 한 단계 상승시켰듯 이 사업의 결과물은 우리 군의 전략 수준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 텐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중형 항공모함입니다. 이번 마덱스 2023 배서 한국형 항공모함 등침 CVX는 중형으로 형상이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함형이 공개되었는데요. 가장 논란이 많았던 스키점프대를 폐지했고 함재기도 F-35B가 아닌 KF-21엔 마리논을 탑재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세계 방산시장과 군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력을 공개하는 자리인 마덱스의 특성상 대부분 마덱스에서 공개된 함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깝게는 기동함대의 핵심이 될 정조대왕함, 차기 호위함 FFX-107 충남함부터 KDDX까지 모두 마덱스에서 먼저 함형과 구조를 공개했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보유하게 될 중형 항공모함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립형에서 전동적인 경사 구상 선수형으로 바뀐 선수부, 스키점프대 대신 설치된 캐터펄트와 어레스팀 와이어, 전형적인 항공모함의 함형을 따르는 항공데크 등 한국형 중형항모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규모인데요. 이번 마덱스 2023에서 공개된 한국형 항공모함 CVX는 4만 톤급, 명실상부한 중형 항공모함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흔히 항공모함을 배수량으로 구분할 때 2터부터 3만 톤급을 경항모, 4터부터 7만 톤을 중형항모, 그 이상을 대형항모 또는 슈퍼캐리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4만 톤급인 CVX를 보고 간신히 중형항모의 턱걸이한 수준이네 라며 탐탁지 않게 여기실 겁니다. 확실히 질적 성능이 동급이라면 함정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더군다나 항공모함의 경우 배수량이 클수록 소티와 함재기 탑재량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4만 톤이라는 규모는 너무 작아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서해 내외화를 노리는 중국은 지금 당장만 3척, 장기적으로 5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유감스럽지만 물량 확보에 한계가 뚜렷한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려면 우수한 성능의 함재기와 다량의 소티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대한민국 해군의 씁쓸한 버릇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흔히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들 보고 저주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의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깡패국가 트리오가 대한민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아래에는 대륙 진출을 노리는 일본이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으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역사의 미스터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차 하나 개발하는 것, 전투기 하나 도입하는 것까지 일일 이 주변국들의 견제와 간섭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대외투사력이 강력한 해상전력은 북한, 중국, 일본 너나 할 것 없이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반대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 해군에서는 신형 함정을 도입할 때마다 최대한 규모가 작아 보이기 위해 경하 배수량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교 분쟁을 먹재하기 위해서인데요. 대부분의 나라가 자신들의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는 수만 톤까지 차이가 나는 만재 배수량을 발표하고 심지어 그마저도 부풀려 선전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항공모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CVX의 서류상 배수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작 4만 톤이 있지만 다수의 KF-21N, EED, 마리논을 모두 운용할 수 있다는 것과 2개의 캐터펄트, 함재기를 수송하는 2개의 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했을 때 만재 배수량은 최소 7만 톤 이상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것도 슈퍼캐리어 직전에 7만 5천 터부터 7만 8천 톤급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 규모로 항공모함을 건조하면서도 어찌되었든 슈퍼캐리어는 아니지 않느냐는 식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CVX가 프랑스에서 추진했던 만재 배수량 7만 5천 톤의 중형 항공모함 P-8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설계안에 따르면 P-8는 층장 283m, 만재 배수량 7만 5천 톤급의 중형 항공모함으로 캐터펄트 2함과 어레스팅 와이어를 이용한 착함, 다시 말해 CATOBAR 방식의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또한 공동 개발을 계획 중이던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전방의 항해용 함교들, 후방의 항공관제용 함교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CVX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인데요. 함재기는 라팔 32대, EEC 조기경보기 3대, NH-95대들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외형적 유사성을 생각하면 CVX의 함재기 구성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요. CVX의 경우 공격용 함재기로 KF-1N을 탑재하고
대잠초계 헬기로는 이미 독도함, 마라도함에서 해상 운용 능력이 입증된 MUH-1 마리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공중조기경보기 영역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함재기들 탑재한다 하더라도 정작 공중조기경보기들 탑재할 수 없다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함재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공중조기경보기의 지원이 없으면 적진 한복판에서 눈을 감고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CVX가 아직 스키점프대 방식의 경항모로 추진되었을 때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공중조기경보기들 운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한국형 항공모함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스키점프대 방식의 항공모함도 조기경보 헬기를 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장식 공중조기경보기에 비하면 새말의 교나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모함이 정말 움직이는 공군기지가 되려면 공중조기경보기는 필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도입할 수 있는 함상형 공중조기경보기가 E2 시리즈뿐이라는 것입니다. 전투기들 함재기로 개량하는 것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데 전폭만 30터부터 40m에 육박하는 공중조기경보기를 함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크기로 축소하는 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 1964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E2 시리즈들 아직까지 고치고 개량하며 현역으로 굴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수요도 제한적이라 생산성이 낮다는 걸 고려하연 결국 대한민국도 함상 공중조기경보기로 ED를 수입해서 운영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체 개발을 선택하기엔 수지타산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론적으로 PA2와 함재기 구성이 상당히 유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탑재 수량에서 말생하기 시작할 텐데요. 함재기 탑재 수량과 소티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명예의 가장 큰 위협민 중국을 맞상대하려면 한 척의 항공모함으로도 가능한 최대 소티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단면 최고 수준입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155m 곱하기 33.5m의 초대형 경남고를 보유한 데다 HMWHS라는 독특한 장비들 동해 최대 효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컨 엘리자베스급은 신부 경남고, 탄약용 엘리베이터, 함재기 경남고까지 이어지는 9획의 긴 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위들 몰리라 불리는 56개의 자동화 수레가 움직이면서 탄약 등 각종 물자를 항공 갑판까지 배달하는데요. 이 덕에 승무원들이 탄약을 직접 움직일 필요가 없다 보니 신속한 화기 관리와 취급이 가능하고 덩달아 함재기 전체 소티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체 정민 작동 구조를 보면 K9A2 자주포의 탄약 재장전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실제로 K9A2 위 독보적인 자동장천 시스템이 최대 말사속도, 지속 사격을 모두 2배 가까이 향상시켰듯이 HMWHS를 탑재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함재기만 최대 60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일평균 72소티, 최대 110소티에 달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5일간 면속 작전을 수행해도 최대 420소티까지 유지가 가능한데요. 중국의 랴모닝함, 산둥함의 밀평균 소티가 20여 회 안팎인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아직 푸젠함의 전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CVX가 중국의 항공모함을 상대하기 충분한데요. 그런데 심지어 프랑스의 PA2,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과 비교해도 CVX가 독보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방식입니다. 항공모함은 크게 함재기들 새총처럼 쏘아내는 캐터펄트와 함재기 후크에 와이어를 걸어 강제로 착함시키는 어레스팅기머들 사용하는 CATOBAR, 스키점프대를 이용해 이륙하고 에리스팅 기어로 착륙하는 STOBAR, 이도 저도 없이 스키점프대로 이륙하고 수직으로 착륙하는 STOVL, 세 가지 형식으로 나놉니다. 이 중에서 PA2는 C132 증기식 캐터펄트를 탑재하는 CATOBAR 형식의 항공모함으로 계획되었는데요. 증기식 캐터펄트는 문자 그대로 항공모함에서 가열된 증기를 응축해서 캐터펄트들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원리 자체는 증기기관과 크게 다르게 없는데요. 원자력으로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묘질 같은 시대에 증기기관이 도대체 웬 말인가 싶지만 당장 그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10만 톤짜리 초거대 항공모함인 미국의 니미츠급조차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합니다. 현대의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항공모함에 적용된 C-13은 사출 능력이 40톤에 육박합니다. 2톤이 넘는 화물용 트릭을 2km까지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인데요.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이 25.6톤인 점을 고려하면 함재기형으로 개량한 KF-1N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함시킬 수 있는 출력입니다. 더군다나 증기식 캐터펄트는 면속 사출 능력도 뛰어나서 40초부터 50초매 1대씩 사출이 가능한데요. 다만 문제는 구조가 거대하다 보니 내부에 엄청난 면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캐터펄트는 많을수록 이득입니다. 공간이 허락하는 한 캐터펄트가 많은 조기, 더 많은 함재기들 미륙시킬 수 있는 건 당면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증기식 캐터펄트는 드문 경우긴 하지만 증기암이나 온도가 부족한 채 사출되는 골드 캐터펄트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 경우 함재기는 충분한 양력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해수면에 처박히고 마는데요. 또한 구조가 복잡하고 정비 소묘가 높아 관리 병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출력이 좋다 하더라도 7만 톤이라는 한정된 규모 아래 최대한 많은 함재기들 경납해야 하고 여기에 만성적인 함정 승무원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 해군 입장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단점들인데요. 더군다나 CVX가 건조될 때쯤이면 이제 막 해군 항공대의 함재기 파일럿이 양성되었을 시기입니다. 아직 숙련도도 부족한 이 고급 인력들을 만전사고로 희생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이함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 내부 문서가 정보 공개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모두의 시선을 끄는 문건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KF-21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인도네시아를 긴장시켰던 아랍에미리트, UAE 가최고위급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한국에 보낸 데 이어 대표단이 다른 어떤 때보다 한국에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UAE 대표단의 표면적인 방한 이유는 서울에서 열린 2023 아덱스 전시장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시장 방문 이후에 향한 곳들이 오히려 UAE 대표단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일정들이었습니다. UAE 대표단은 아덱스 2023에서 최신 방산 무기들을 둘러본 후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상륙함 사업팀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시선을 끌었던 정보는 바로 UAE가 이미 방한 한참 전에 한국 방위사업청 상륙함 사업팀의 경항공모함 사업부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우리 측에 보냈고 그래서 한국 측이 사전에 방위사업청에 방문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공문은 이미 10월 4일에 작성되어 있었고 이것은 UAE 대표단이 이번 방한 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한국의 상륙함, 즉 경항공모함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방한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의 상륙함 사업은 지금 논의가 확대되어 경항공모함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UAE 대표단의 일련의 행보를 조합해보면 UAE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부터 이미 한국의 경항공모함 사업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UAE 대표단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대통령만 오지 못했을 뿐 무기거래 실무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라 알 아미리 UAE 첨단기술고등교육 특임장관 겸 우주청장이 포함되어 한층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UAE가 한국에 상륙함을 도입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경항모함 사업에 참여하려고 실사를 나온 것인지 왜 갑자기 항공모함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UAE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어느 정도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UAE는 중동 국가 중에서도 물류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풍부한 석유 생산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UAE가 된 것은 두바이 인근의 제벨알리라는 세계 10위권 이물동량을 자랑하는 항구를 지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벨알리는 점점 노쇠해져가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 항구의 위치가 페르시아만 안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 호르무즈 해협을 매번 통과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바로 이란이 지키고 있는 해협입니다. 지정학적으로 UAE는 남쪽에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있고 동쪽에는 중동의 강호 이란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항구인 제벨알리 코앞에 이란이 있으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UAE가 제벨알리를 대신할 항구로 주목한 곳이 바로 홍해 입구의 아덴만이었습니다. 영토 바뀌기는 했지만 소말리아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아덴만을 제2위 제벨알리 항구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미 아덴만에 UAE 국영기업이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을 피하고 나니 다른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아덴만 하면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덴만 작전입니다. 한국의 3호주 얼리오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당하고 억류되어 있다가 한국의 청해부대가 투입되어 이들을 구한 작전이었는데요. 이처럼 아덴만은 거대한 화물선조차 통째로 납치할 만큼 해적들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해적 외에도 UAE의 골칫거리는 또 있습니다. 바로 예멘 후티 반군입니다. 이들은 반서방주의를 표방하며 섣불리 접근하면 가차없이 미사일과 포탄을 날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중동의 강호 이란과 소말리아 해적, 여기에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던 UAE가 눈독을 들이게 된 게 바로 항공모함이라고 분석합니다. 적어도 항공모함을 갖게 되면 주변 세력이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향후 수십 년 동안 해상교역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산 무기는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대한 자금 동원력을 가지고 최신 무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기술 이전에 난색을 표했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까지 벌어지자 UAE는 국방비 지출을 더 늘려서라도 방산 무기를 구입하려 했지만 항공모함과 같은 것은 서방 국가들이 쉽게 기술 이전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수입이 완전히 막히자 UAE는 유럽보다 기술 이전이 수월하고 자금을 투입하면 맞춤형 무기를 빠른 시일 내에 수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UAE는 현재 첨단 호위함을 도입해 이란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경항모 도입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대부분 해상전력은 1000톤 이하의 고속정이나 초계함 정도만 운영하고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경항모함을 도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UAE 대표단은 분명 방위사업청 경항모함 사업팀을 방문해 브리핑을 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란과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늘 긴장하고 있는 UAE가 움직이는 공항인 항공모함 도입을 고민하고 있고, 특히 이터부터 3만 톤급의 경항모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물론 터키도 이런 무인기 운용 경항모를 운용하고 있지만 자신들과 반대편 길을 걷고 있는 카타르와 가까운 터키로부터 이런 경항모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나라가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UAE는 한국의 천궁 이 사업에 확실한 물주로서 사업을 성공시킨 전례가 있고, 작년부터 한국과 군 수송기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기도 하는 등 한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갖기 위해 최근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을 선택하기에 용이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천궁1을 UAE의 요구대로 맞춤형 설계해준 것처럼 항공모함 역시 맞춤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UAE가 한국에서 경항모를 비롯해 항공모함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면 한국 방위산업은 UAE라는 물줄을 등에 업고 이제 경항모를 비롯한 더욱 다양한 사업에서 비상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UAE 대표단은 방위사업청 경항모 사업단을 방문한 뒤 KAI와 한화의 어로스페이스 등 한국 우주방산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대표단의 사라 알 아미리 장관은 한화의 어로스페이스 사장과 만난 이후 소설미디어의 항공우주 및 항공 분야의 선도기업 중 하나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성 제조를 위한 신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지구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소상히 내용을 밝히는 등 대단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또 이번 면담의 목표는 UAE 인공지능 기반 지리공간 솔루션 선도 공급업체인 바야낫과 함께 새로운 우주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협력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강구명 KAI 사장과도 만났습니다. UAE는 KAI, 하나시스템과 함께 우주에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감시하는 SAR, 고성능 영상 레이더, 위성 개발에 나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특히 사라 알 아미리 장관은 KAI의 다음 달 두바이에서 열리는 2023년 두바이 에어쇼에 KAI 참가를 요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람은 사라 알 아미리 장관입니다. 그녀는 UAE 우주청장으로서 UAE가 화성 탈사선을 쏘아 올리는데 한국의 도움이 컸다고 말한 그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대국들의 통무대로 여겨졌던 우주 개발 경쟁에 중통의 소국 UAE가 뛰어든다고 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성 탐사를 구상한 지 불과 6년 만에 UAE가 탐사선 아마를 성공적으로 화성 궤도 진입시키자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UAE가 미국, 러시아, 유럽, 인도에 이어 5번째 화성 궤도 진입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빨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스타트업의 협력과 기술적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UAE는 위성 개발을 경험해본 전문 인력은 전무했고 실제로 기초적인 의성 본체 조립도 본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세트레가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베트레가이, 사트레시와의 지식 이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의성 운영국에서 자체 의성 개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인공위성 개발업체 페트레가이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회사입니다. 누적 매출 7,500억 원 중 약 51%가 해외 계약을 통해서 이뤄졌을 정도로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회사로서 UAE가 화상 탈사선을 쏘아 올려 세계를 놀라게 하자 개발도상국의 의성전도사로 탄탄하게 발판을 다지게 됩니다. 지금도 UAE는 자기 나라에게 있어 우주 개발은 국가의 미래를 건 사업이라며 도움을 준 세트레가이와의 협력을 통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로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 UAE와 중통 국가로는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습니다. UAE는 우리 측이 요구한 서비스 시장 개방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온라인 개입, 의료 서비스, 콘텐츠, 건설 분야의 투자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UAE에 한국이 만든 항모가 뜨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안보를 배워야 할 딱 한 나라만 고르자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상당히 비슷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특히 기갑전력에 있어서는 거의 쌍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 등 서구 진영의 전차를 지원받았고 3.5세대 전차를 자체 개발할 정도로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나서도 마르고 닳도록 구형 전차를 운용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M48A3K, AOK 패턴을 운용 중이지만 이스라엘은 1989년까지 M4 셔먼을 개량한 M51을 운용했습니다. 중동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1대의 전차라도 아쉬웠던 이스라엘의 고육지책이었는데요. 이는 3세대 이상 전차만 1800대를 넘게 보유하고도 M48 패턴부터 러시아산 T806까지 현역으로 보유 중인 대한민국의 영내 안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미사일이 대량의 실전 경험으로 자체 개발한 메르카바를 성공적으로 개량해냈다는 건데요. 오늘은 메르카바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최근 등장한 대한민국 K2 흑표의 개량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만보 환경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합니다. 사방이 적국으로 둘러싸인 데다 산발적인 비정규전이 일상처럼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과 비교할 수 있는 나라를 꼽자면 아닌 게 아니라 1967년제 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준비태세는 우리 군의 모범 사례로 손에 꼽혔습니다. 군필 시청자분이시라면 정신교육 시간이나 예비군 교육 시간에 이스라엘군 관련 교육 명상 하나쯤은 시청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근대에서 현대까지 이르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었음에도 3억에 달하는 인구의 아람 국가들 사이에서 생존과 번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까지 착실히 수호해온 나라로서 대한민국 안보의 귀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예군과 정보 능력을 갖춘 이스라엘은 일개 무장 정파에 불과한 하마스가 공습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의도와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기 전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배치되어 있던 병력 중 일부를 유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에 하마스가 대규모 공격을 단념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마스의 안보 위험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이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정보 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킬체인, 카무, KMPR로 이어지는 삼축 체계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북한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한 주먹 거리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과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일개 무장 정파가 아니라 대량의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를 보유한 적성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준비한 삼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길고 분명한 전면전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스라엘의 사망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독특한 건국 역사와 지리적 여건, 만보 환경 탓에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주력 전차 메르카바입니다. 숨쉴 틈도 없이 4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은 영국제 센츄리온 전차의 덕을 독독히 봤습니다. 비록 센츄리온이 완벽한 전차는 아니었지만 하나의 기갑도 아쉬운 이스라엘은 마르고 닳도록 온갖 마개조를 거치며 센츄리온을 운용해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개발 중이던 신형 전차 치프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담초 이스라엘은 영국에 4차례의 중동 전쟁에서 획득한 전차전 노하우를 넘기는 대신 치프틴을 면허 생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센츄리온에 된통 당한 전적이 있는 아람 국가들은 영국을 압박하며 격렬히 반대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영국 내 자산을 회수하겠다며 결국 영국 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의 치프틴의 면허 생산을 철회하고 말죠. 쫄지의 전차전 노하우만 빼앗겼을 뿐 정작 원하던 치프틴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언제든 외교적 분쟁으로 인해 외국산 전차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친 김에 자국산 전차를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1970년 개발에 들어가서 1974년 CJ 1호차가 배치된 메르카바 MK.1입니다. 물론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맨 땅에서 전차를 개발할 수 있을 리는 없고 알게 모르게 메르카바 MK.1에는 센츄리온을 운용했던 경험이 삼담수 녹아들어 있는데요. 1948년 건국과 동시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렸던 이스라엘은 주력 전차 운용에 대한 어떠한 작전 개념도 없이 센츄리온을 아무 전장에나 밀어넣었습니다. 영국 전차답게 센츄리온은 화력과 방어력은 상당히 준수한 전차였지만 기동력이 비교적 떨어졌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를 간과한 채 M50으로 개조한 슈퍼 셔먼과 동일한 전장에 센츄리온을 몰아넣었고 그 결과 센츄리온의 데뷔전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센츄리온의 특징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기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방어전 위주의 전장에 주로 센츄리온을 배치했고 제3차 중동전쟁 이후에는 엔진부터 현수장치, 조준기를 비롯한 사통장치를 죄다 갈아치우며 제4차 중동전쟁까지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이 센츄리온은 이후 슬레사머와 반응장갑을 부착한 벤구리온으로 개조되어 80년대까지 현역에서 활약했는데요. 이처럼 센츄리온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마개조했던 제작 노하우가 고스란히 메르카바에 녹아들었습니다. 일례로 일반적인 전차는 기동성, 화력, 방어력 순으로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기 마련입니다. 훌륭한 전차일수록 그 간극이 좁을 뿐이지 대부분 기동과 화력을 위해 방어력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런데 메르카바는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마치 기동력은 좋지 않았지만 방어력만큼은 발군이었던 센츄리온과 비슷한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환경에서도 비롯된 설계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은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서울보다도 적은 900만 명 수준입니다. 따라서 피격시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한으로 추구하는 전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기동성은 다소 희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차 승무원 양성에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는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력이었습니다.
아무리 개조 경험이 많다고는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전차 설계 경험이 전무했고, 더군다나 앞에서 말했듯이 메르카바는 전통적인 설계 개념과 정반대되는 전차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승무원 보호를 위해 연료 탱크와 엔진을 전면에 배치해 증가 장갑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했으며, 외부는 격벽을 설치해 근접거리의 로켓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에서 보병과의 제병 합동 없이 기갑 부대만 돌격시켰다가 말르카 대전차 미사일과 RPG-7에 철저히 농락당했던 경험을 반영한 건데요. 이와 같이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어설프게 균형을 찾기보다는 감점을 극대화한 메르카바는 개량을 거듭할수록 자신만의 독특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르카바 초기형은 전면 상단부가 날카롭게 경사진 단순주조 장갑이었는데요. MK.2, MK.3에 이르러서는 얇게나마 복합장갑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MK.4부터는 아예 구조를 변경해 상판의 설계를 각지고 평평한 형태로 변경했고, 본격적으로 두꺼운 복합장갑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현대의 메르카바 MK.4는 마치 우주선을 면상케 하는 특이한 외형이 되었는데요. 출입문 역시 일반적인 전차와 다르게 장갑차처럼 차체 후면에 달려있고, 이 덕에 내부 여유 공간이 꽤 많아서 동급 전차 대비 포탄을 최대 10여 발이나 더 많이 적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0mm 활감 포탄을 쓰는 MK.3와 MK.4의 경우 최대 포탄 적재량이 무려 92발에 달하는데요. 전투 중량이 10톤가량 낮긴 하나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40발이 포탄을 탑재한다는 걸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엄청난 적재량입니다. 게다가 메르카바의 경우 포탄 적재를 일부 희생할 경우 전말 잠갑차처럼 분대 단위의 병력을 수송하거나 부상병 후송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전차임에는 틀림없는데요. 그러나 사실 메르카바는 처음부터 완전 무결한 전차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복합장갑을 증설하기 시작한 MK.3 중기형이나 후기형부터는 몰라도 초창기 메르카바는 방어력을 중점적으로 설계했다는 인식과 다르게 실제 장갑의 두께만 보면 13년 전이 M60A1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엔진을 전방에 설치하면서 차체는 거대해지고 중량은 늘어나 구동 계통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 단지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에 맞춰진 완성형 전차를 만들어냈을 뿐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름 아닌 K2 흑표의 새로운 개량형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도입한 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K2 흑표도 그동안 적지 않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RT314K FM 무전기를 대신하여 SDR 무전기로 개발된 TMMR 무전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덕에 교신 주파수의 제약이 없어졌고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어 고속통신이 가능해졌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단순히 소동이 원활해졌을 뿐이지만 전장 단위에서 보면 지휘 통제부터 타격, 감시점찰까지 보다 원활한 동합작전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지도가 개선되었고 전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용통제 컴퓨터가 개선되면서 훨씬 똑똑한 전차로 거듭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준경 분야에서 기존 1차원 배열 열상 검출기에서 2차원 배열 열상 검출기를 적용해 탐지거리는 기존 대비 동등 이상, 인지거리는 기존 대비 약 18% 이상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K2 흑표의 대대적인 변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덱스 2023에서 등장한 K2 흑표의 개량형 KEX입니다. 수출을 가정해 성능 개량에 집중한 KEX는 기존 KE 흑표의 확장성을 10분 발휘했는데요. 그동안 꾸준한 약점으로 지목받던 하드킬 방식의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한 것은 물론 RCWS와 함께 레드백과 마찬가지로 차체 내부에서도 360도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전장 상황 인식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또 포탄의 폭발 시점과 방식을 제어하는 정보 주입식 탄약 등 최신의 스마트 포탄을 운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와 사통장치를 추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승무원의 생존율을 올리고 전술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KEX 이전에 이미 KPL에서 비슷한 개량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반영한 KPL은 하드킬 방식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었으며 아직 확정된 사마는 아니지만 중량도 55톤에서 63톤부터 65톤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여유 중량으로 측면엔 고정식 반응장갑, 그리고 전면은 모듈식 잠갑을 탐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처럼 KPL과 KEX가 서로 닮아있다는 건 대한민국이 이미 K2 흑표 개량을 위한 모든 기반 기술을, 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군이 K2 흑표의 개량보다 추가 양산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K2 흑표도 새롭게 변화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삼식이 뒤바뀌고 있는 전면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최근 인도네시아가 국제 무기거래에서 다수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한국 KF-21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가 국제 무기거래에서 다수의 불법 기술 유출도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소식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렛츠 기릿.
지난 6월 5일과 10월 3일 인도네시아는 두 차례나 불법 무기 거래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자국 항공사를 이용해 도움을 준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미얀마 군부에게 불법으로 다량의 무기를 제공한 행위인데요.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 이란은 지난 5월 에어버스 A340 항공기 2대를 군용 목적으로 도입하기로 원했고, 이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자국업체에서 인수한 후 인도네시아행이 아닌 이란 남부에 위치한 차바하르 공항으로 비행하여 이란의 마한 항공사의 물량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대의 항공기는 모두 IRIAF, 이란 공군 제10전술 공군기지에 도착하였죠. 가히 이슬람 커넥션이라고 불려도 무방합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이란의 핵무기 협정 위반을 이유로 무역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해왔는데요. 이러한 제재에는 총 700명 이상의 개인기관, 선박 및 항공기와 같은 자산을 포함한 광범위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마한항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마한항공이 전 세계 극단주의 단체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며 이 항공사와 협력하는 국가들에게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인도네시아가 미얀마 군부에게 불법으로 무기 수출하였는데요. 10월 2일 인권운동가 마주키 다루주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방산업체 PT 핀다드, PT8, PT 더간타라 인도네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여 지난 10년 동안 미얀마 군대에 권총 돌격소총, 탄약, 전투차량 등을 판매한 것이 포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인도네시아 국영방산업체는 한국과도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죠. 인니의 불법 무기 수출은 미얀마 군부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들인 이투 쉰두가 소유한 무기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쉰두는 현재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혐의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무기 거래를 두고 불법을 저질렀던 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원천기술 보유국에 허락 없이 무기를 판매하고 기술을 이전해준 사례, 거금의 대출을 갚지 않아 무기 금수 조치를 당했던 사례도 있어 한국의 KF-101 인도네시아로 넘어가게 될 경우 기술 유출 및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독일산 SUT 어뢰를 대만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방산업체 더간타라 인도네시아는 독일 텔레펑큰 소재 AEGV SUT 어뢰에 대한 라이센스를 얻어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독일의 허가도 없이 대만에 200개 물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당시 대만은 네덜란드에서 스테고사우루스급 잠수함 2척을 구매했지만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어뢰를 수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만이 인도네시아에게 접근하여 라이센스로 생산하던 독일산 SUT 어뢰를 얻어낸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독일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독일은 인도네시아 SUT에 대한 장비, 부품 조달을 끊어버렸습니다. 대만 해군은 200개가 넘는 어뢰를 확보하였지만 결국 유지보수 및 개량 그리고 성능평가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재 전량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만은 미국의 MK48 어뢰 18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니의 아나무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K7 기관단총이 이란의 무기행사장에 등장한 적도 있었는데, 이 역시 인도네시아를 통해 이란으로 불법 거래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지에서 K7 소음기관단총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거친 후 2015년 350정, 16년 441정을 구입하여 코만도 파수칸 카탁 전술 잠수부대 및 규수스 특수부대 및 경찰 특수부대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K7는 2000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기로 특수부대에서 쓰이는 장비인 탓에 어지간한 현역 장병들은 구경하기 어려운 희귀 장비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란에 전시된 K7 음복 제품도 아니라 실제 장비로서 심지어 소개글에는 당당히 K7의 제식명을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해당 버전의 K7이 수출된 곳은 인도네시아밖에 없어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국제 무기거래에서의 최대 문제는 불법 수출뿐만 아니라 현재 KF-21 분담금 미납과 같은 먹튀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먹튀국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소련을 끌어들였고, 이에 외상을 통해 밀레 마이4, 밀레 마이6 헬리콥터 및 25, 27, 29, 익2와 같은 항공기, 그리고 순양함, 잠수함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뉴기니 탈환을 위한 트라코라 작전을 수행하였죠. 작전은 성공하였으나 문제는 당시 빌렸던 거금의 돈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갚지 않으면서 기한 연기만 주구장창 부탁하였다는 것인데요. 그 덕에 당시 도입된 무기들의 유지보수가 일체 진행되지 않아 예정보다 일찍 퇴역하게 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고 사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연 한국이 KF-21의 분담금을 연체하는 인도네시아와 계속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연체의 이유를 두고 한국의 인색한 기술 이전 탓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4대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그리고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두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건 뭐 그냥 대놓고 기술을 훔쳐가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KF-21의 기술을 받은 뒤에 일정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니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KF-21보다 더 정교한 터키의 TFX 개발을 위한 파트너가 현재 모집 중이고 인도네시아가 선두에 있다. 라는 기사를 통해 터키와의 5세대 항공기 개발 협력 의지를 드러낸 바 있듯 한국의 KF-21 시제기가 인도네시아로 넘어가게 되거나 혹은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인도네시아가 이를 가지고 터키 TFX 공동개발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체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개발 중인 KF-21 보라매는 아직 양산 단계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터키의 TFX는 이미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외형적 모습은 KF-21과 거의 비슷하지만 기술적 부분에서는 터키의 TFX가 더 정교해 보인다. KF-21은 4.5세대, 터키의 TFX는 5세대 항공기이기 때문이다. KF-21 보라매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한국이 퇴출서를 들고 오는 마당에 인니는 터키와 함께 5세대 항공기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터키 항공산업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잠재적 개발 파트너를 찾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TFX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의 KF-21 기술이 이전되게 된다면 4.5세대 블록 101개가 있다는 근거로 이전받은 기술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터키와 5세대 항공기 공동 개발을 추진할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때 많은 한국의 기술들이 유출되겠죠. 더욱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수차례의 불법 거래를 저질렀던 인도네시아이기에 이러한 가설도 그저 흘려들을 수 없습니다. 한편 KF-21의 유일한 단점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공동개발은 사실 KIDA에서 권고한 사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KIDA는 지난 2005년 사업 타당성 평가 당시 KF-21의 성공 가능성 불확실, 기술적 역량 부족, 경제성 미흡이라는 이유로 국제 공동개발을 권고하였고 이에 2010년 7월 15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게 되었죠. 그러나 KIDA의 권고대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는 오늘날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에 최근 KIDA가 KF-21의 초도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잠정 결론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과에 대한 어떠한 책임 없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들만 쏟아내고 있는 KIDA가 앞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건 좋은데요. 책임은 지시는 거죠? 책임은 지시는 거죠?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서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는 잠정 결론은 왜 내지 못했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죠.